저는 산속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오늘은 뭔 얘기를 해줄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제 입장이 되면은. 근데 때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여기 이제 처음 오시는 분, 공부를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 얘기가 뭔 얘기일까? 또 의문도 갖고 밤낮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근 30년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지겨울 정도예요. 이 정도 얘기해도 못 알아듣까. 그래서 참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하면 막연하게 멀리 어딘가 모르게 먼 세상 같죠. 진리. 근데 이치, 상식, 생리 이게 과연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율법 다 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나 들으면 설명을 들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왜 상식적인 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진리는 왜 어떤 게 진리냐?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는 그 공식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모든 그 자연의 우주의 진리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두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통 사람들이 사물을 보면 내 눈으로 바라보면 눈뜬 장님이에요. 사람 사는 모습이.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누구나 전 세계 온 인류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거라. 또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또 누구나 남한테 존경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요. 맞죠? 다 원하는데 왜 정작 그 원함을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데 그걸 이룬 사람은 극히 드물까? 신비하죠? 모두가 다 그걸 원하는데 왜 정작 그걸 이룬 사람은 적을까? 왜? 하면 자신이 그 노력을 하고도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얻지 못할 이유가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물도 자연을 생리이치로 보면 모든 걸 다 보여요. 내가 한의학도 정식으로 안 배우고 양의학도 안 배우고 양학도 안 배웠어요. 제약회사 가봤냐? 안 가봤어. 성분 분석하는 기계 있냐? 없어. 그러면 약대 졸업했냐? 학교 정문도 안 들어가 봤어. 그런 사람이 양약을 갖다 놓으면 이건 어디에서 성분을 추출하면 이 성분이 추출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추출할 수 있고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가 와서 물어도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의과대학 교수들, 학자들이 질문을 해도 그걸 답변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답변해주는 걸로 끝나냐? 요건 요런 부작용이 나니까 요런 시기로 하면은 그 효능이 처음에 이렇게 강력하진 않아도 거의 버금가는 효능이 나는데 이건 부작용이 안 난다. 요즘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어때요? 어떤 약 지금 되게 얻어맞죠? 암 유발물질이 발암물질이 거기 들어있다고 해서. 근데 그걸 몇십 년 동안 모두가 다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해서 모두가 좋다고 약이라고 그걸 다 먹여놓고 지금 와서는 그거 먹으면 암 걸린다고 하면은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을 생리이치로 접근하는 게 뭐냐, 화학 반응의 이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논리의 공식을 알게 되면은 저는 그래 TV 딱 보고 있으면 누가 뭐를 어디에서 추출해서 어디다 실험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딱 계산하는 게 뭐냐, 그 성분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만들어졌고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어떤 효능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그걸 길게 쓰면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 또 그 양리작용을 이용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이용하면 어떤 효능이 나타날 거다. 들으면서 계산하는데 5초 이상 안 걸립니다. 딱 정리하는데. 참 신비하죠? 이런 걸 알아내는 게요. 근데 이게
신비 쪽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생리 이치로 바라보면,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산에 겨울에 이파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있고 이파리를 홀딱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파리를 떨고 나면 반드시 떨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이파리를 붙이고도 버티면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데, 눈으로 보고 저건 겨울에도 이파리가 푸르게 있고 이건 이파리를 딱 들어서 앙상하니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이치로 접근하면은 겨울이 되면 춥죠. 이게 얼으면 어때요? 물은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팽창을 하면 어때요? 조직이 파괴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이파리를 떨구지 않으려면 겨울에 영하 15도, 20도에 떨어져도 얼지 않는 성분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양의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지 않는 성분은 뭘까? 유지방, 단백질. 그렇죠? 그럼 이파리를 떨군다고 하는 건 그 성분이 없다는 얘기고, 얼지 않기 위해서 수분을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건 보면은 가시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게 보면 가시가 없는 게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맛을 보면 전부 다 맛이 달라요. 그럼 맛이 다르면 그 다른 맛들을 과연 식물이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저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8년 전에 책을 썼다고 하는 거는 이미 공부는 그 이전에 임상실험까지 다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책을 쓰면서 일반인들이 들으면 황당한 소리를 해요. 뭔 소리라냐. 식물, 동물, 작은 미생물, 곤충, 우리 인간, 자연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외형이 달라도 조상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사는 이치나 작은 미생물, 심지어 식물인 나무가 사는 이치나 생명을 유지하는 생리이치의 공식은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동일하냐? 조상이 같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국가와 국가를 나눈 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남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동족이고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족이라고 하면 식물까지도 같은 동족입니다. 작은 미생물이도 우리 동족이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숨도 못 쉬고. 이 공기 중에 땅 바닥에 그냥 미생물이 버글버글 깔려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 인체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래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놓고 제가 책을 집필할 때만 해도 28년 전에는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가 약 7조 마리에서 8조 마리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28년쯤 지나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약 120조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숫자가 또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8조 마리냐 120조 마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생리치를 공부하는 데는 우리 인체가 이게 붙어 있으니까 큰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다. 근데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모두 독자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각도 독자적, 먹는 것도 독자적, 소화시키는 것도 독자적, 작은 생명체다. 이렇게 접근해야 우리 인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 내가 하는 공부가 종교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저기 상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연계. 심지어 생리학에 들어오면 북구면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연을 공부해 보면 제가 대우주, 소우주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우주라고 하는 거는 자연계의 식물, 동물, 작은 미생물 모든 생명체들이 전체가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생명체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다 먹어야 살아요. 이제 또 먹는다고 하면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제가 여기 산에 올라가다가 작년에는 그 아스타라고 하는 그 꽃이 국화인데 아주 색이 이렇게 이뻐요. 보랏빛으로. 이뻐가지고 올해도 이제 그놈은 올해는 1년 지났으니까 더 많이 피게지 하고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노루란 놈이
미운 노란, 나는 이제 노란 국화하고 흰 국화는 안 좋아해요. 노란 국화하고 흰 국화를 딱 바라보면 마치 상갓집이 떠올라. 교수님,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그래서 노란 국화나 흰 국화는 어쩌다 하나씩 있는 거는 그냥 봐주는데, 많이 있으면 꽃은 즐거우려고 보는데,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상갓집이나 그런 데서 어때요? 이쁘니까 이쁘다고 갖다 놨겠죠. 근데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흰색과 노란색은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이고 다른 색깔을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노르란 놈이 노란 국화는 하나도 잎도 안 되고 그 이쁘다고 하는 아스타만 지나다니면 다 뜯어먹어서 꼰들 맺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제일 많은데 그게 제일 적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안 뜯어먹은 놈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겨울철에 거름을 많이 줍니다. 땅이 얼었을 때 그냥 가을철에 늦가을에 이렇게 뿌려버리면 겨울 동안에 서서히 이렇게 거름이 내려가서 봄에 이렇게 확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만에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거름을 똑같은 테이프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기름을 작년에 뿌리고 난 걸 올해 또 뿌렸어요. 그러면 거름을 듬뿍 줬으니까 그름이 많이 커야죠. 근데 작년보다 덜 커요. 이 생육이 왜 그럴까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고 하면은, 내가 이제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계의 식물, 동물, 곤충, 작은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동물, 미생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우리가 큰 틀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보면 포괄적으로 나무예요. 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의 종류에 들어가면 몇백, 몇천 가지가 되죠. 그러면 숲에 나무만 있어요? 밑에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있죠. 그 땅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미생물이 있죠. 이 생리 구조가 우리 몸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체를 포괄적으로 보면 세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포의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 소리예요. 근데 세포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가 돼요. 맞죠? 그럼 언제가 죽는다고 하는 건 일정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명이 우리가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숲을, 농사를 지면 똑같은 퇴비를 줘요. 예를 들어서 뭐를 심어도 거름을 주면 다 크니까 숲의 나무 종류가 다양한데 모든 나무들이 동일한 영양분을 원할까? 나무 종류마다, 꽃 종류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를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왜 산의 아시타 국가를 설명했는가? 그 답이 그 속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스타는 색깔이 어때요? 자주빛으로. 그래서 제가 철분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붉은색은 철분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철분은 빨간색보다는 검은색이 많이 들어있고, 아스타까지 진한 속에는 어때요? 철분을 필요하죠. 그러면 저놈이 성장을 하다가 제대로 꽃을 못 피운다고 하는 건 토양 속에 어떤 성분이 고갈됐다? 그러면 거기다 철분도막 몇 개 꼽아서 넣어주면 내년에 성장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생리치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체도 숲의 나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게 뭐냐? 체세포입니다. 이건 이제 나무 식물성이죠. 내가 식물성 나무는 어때요? 움직이지 않고 평생 그 자리에서 일생을 마치는 걸, 움직이지 않는 걸 우리가 식물성 나무. 그럼 우리 인체로 보면 세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숲 밑에 돌아다니는 생명체는 뭐냐? 이제 동물성이란 말이에요. 동물성은 뭐냐? 우리 혈관을 따라 돌면서 이동을 하면서 사는 생명체.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사는 생명체는 뭐예요? 먹이를 먹고 장 속에서 소화 연소를 시키는 생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동물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혈액 속에 사는 각종 미생물을 우리가 동물성이라고 한다. 그럼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은 뭐냐?
제가 우리 장 속에는 3번 혈 이름이 뭐예요? 뿌리혈이죠. 뿌리라고 하는 게 연상으로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그렇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그래서 영양분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 머릿속으로 신전 생리학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우리가 숲을 보면 포괄적인 나무라고 하지만 나무의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각 나무 종류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 인체도 세포의 종류가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면 각 세포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다르다, 이렇게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르다. 그러면 어떤 세포도 자기가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 분열을 할 수 없다. 상식이죠. 그러면 이 다른 영양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 들어가는 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학자들도, 제가 예전에 책을 쓰고 할 적에만 해도 학자들이 이제 발표하면, 일부 학자들은 혈액을 빼서 성분 검사를 해보면 약 520가지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하고, 일부 학자들은 1000가지도 넘는다. 그러더니 최근에 와서는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 한 종류만 해도 200종류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혈액 속에는 아주 다양한 성분이 있다. 근데 그게 아주 많다. 과학이 발전하면 1000가지, 2000가지, 몇천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현대 과학으로만 분류해도 1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우리가 발달한 이 과학을 기준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고 할 때 섭취하는 음식을 성분 분석을 해보면 50가지 이쪽 저쪽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 먹을 때는 50가지 이쪽 저쪽밖에 안 되는데 왜 혈액을 빼서 검사해보면 1000가지니 2000가지니 이런 말이 나오냐? 이 성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걸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놨느냐. 우리 장 속에는 약 5만 종류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구상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는 네 뱃속에 다 넣고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내가 얘기하죠. 근데 이 생명체도 고정이냐,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나올 거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우리 인체의 그 다양한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를 크게 확대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도 한 8, 90년 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죽고 없고, 여러분들 자리는 자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자식이 8, 90년 살면 부모는 죽고 자식이 그 자리를 메우고, 죽고 태어나고를 끊임없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리 구조가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천 가지가 되는 그런 세포들도 일정 수명이 있는데, 그게 평균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고 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를 녹화해 놓은 게 28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정상이라면 하는 용어를 달아요.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정상이 아니면 5년도 10년도 살 수 있다 소리예요. 그게 세포가. 그럼 세포를 뭔 세포라고 그럴까요? 수면세포죠. 수면세포는 어때요? 활동을 하지 않는 동면 상태에 있는 세포, 영양분도 소화 안 하고, 그렇다고 활동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수면제 먹고 자는 상태. 수면세포요. 그래서 내가 수면세포라고 하는 거를 비유하면, 개구리가 겨울에 동면하죠. 뱀도 동면합니다. 곰도 동면해요. 또 씨앗을 땅속에다 한 100년쯤 묻어놨다가 바깥에다가 산소 공급, 태양, 산화작용 하게끔 내놓으면 다시 싹이 틀까요, 안 틀까요? 그러면 깊이 묻어있는 상태는 뭐예요? 동면, 수면 상태죠? 그럼 이런 식물만 있느냐? 심지어 폐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10년 동안을 수면 상태에 있다가도 메기처럼 이렇게 커요. 물고기인데 메기하고 거의 한 90% 이상 외형이 똑같이 생겼거든. 물에 집어넣으면 다시 활동을 합니다. 물박이미 물벌레는 100년 동안을 건조시켜서 말렸다가
다시 물에 집어넣으면 몇 분 만에 걸어다녀요. 그러면 이게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게 바로 동면, 휴면 상태예요. 그러면 제 말을 잘 새겨 들어보세요. 식물, 동물, 미생물 모든 생명체들이 조상이 같다면 이런 기능을 식물과 동물만 가지고 있고 인간은 갖지 말아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 어때요? 인간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한테는 어떤 세포가 수면세포냐? 따져보니까 내가 예전 강의에는 뭐 벌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벌로 비유를 하는 게 제가 과학 전문적으로 현대의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세포의 수명이 어떻게 45일이라는 걸 알고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다고 설명을 하고 말초 모세혈관이 나이가 50세면 말초 모세혈관이 50%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생혈은 50%밖에 안 되고 활동성 세포는 50%밖에 안 된다.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냈을까? 과학도 없고 현미경도 없고 해부도 안 해보고요. 근데 45일이라고 세포를 정의한 거는 벌 보고 알았어요. 벌이 여왕벌이 이제 알을 낳고 딱 까나오면 어려들 적에는 집에서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청년기에는 나가서 꿀을 따오고 노년기에는 군사벌이 됩니다. 근데 이 생육 기간이 45일밖에 안 돼요. 생육 기간이. 그러면 벌 한 통에 3만 마리라고 그러면 3만 나누기 45 그러면 매일 그만큼 죽고 여왕벌은 매일 그만큼 알을 낳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신비한 거는 여왕벌이 가을에 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을 낳아야 안 낳아요? 안 낳죠. 동면기에 들어가 버려요. 휴면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지 않으면 꿀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적어도 5개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 55, 150이래요. 그럼 벌 한 마리의 수명이 45일이라고 그러면 150일이 지나면 벌통에 벌이 한 마리도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봄에 보면 여전히 일부는 죽어 있지만 3만 마리 가까운 벌이 있다는 거라. 이 속에 뭐가 있다. 그래서 해답을 찾아보니까 꿀이 들어오지 않아서 휴면기에 들어오면 45일에 적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능이 그래서 이게 한 마리의 수명은 약 45일 정도 될 거다. 그래서 그 45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측을 해냈고요. 그러면 자기 나이만큼 말초 모세혈관이 자기 나이를 퍼센트로 한 만큼 혈관이 막힌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산출했을까? 그것도 생리치로 접근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일반 우리가 통계의학으로 보면은 우리 인체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와 나처럼 생리치로 접근하는 게 달라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심장이 멎으면 사망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독자적 생명체죠. 우리 몸의 세포도 장기 조직들도 독자적 생명체라고 하면 옆에 한 사람 죽는 거와 옆에 사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큰 관련은 없죠. 쉽게 얘기해서요. 독자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한 생명체라고 하면 손가락 하나 잘리면 죽어야 돼요. 맞죠? 팔 잘리면 죽어야 되고. 근데 일부 절단을 해도 사는 게 뭐냐?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잘려나가면 돼. 국가로 말하면 인구가 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독립대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는 정의를 어디서부터 내리는가? 제일 쉬운 게 심장이 멎으면 사망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통계학으로 보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면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생각이 끝쳐요. 왜 심장이 멎었을까? 왜 심장이 멎어서 사람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은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리치적으로 심장이 아무 원인 없이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체는 사망을 하든 죽든 병이 들든 그건 결과고 그 결과에 대한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냥 죽었으니까 모든 생각을 끝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리치로 왜 심장이 멎었을까?
멎었다면 반드시 심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이걸 생리치료 보면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 돼요.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뒤에서 피를 끌고 와서 앞으로 끊임없이 품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 지구상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장을 멈추게 하려면 심장이 피를 땡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밀어내도 안 빠져나갈 정도가 돼야 심장이 무리한 힘을 쓰다가 멈춰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심장을 멎게 할 정도로 혈관을 막으려고 하면 과연 얼마를 막아야 심장이 멎을까? 언제 또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전체 말초 모세혈관을 90% 이상 막아야 사망에 이르더라. 이제 사람의 평균 수명하고 예측을 해봤더니 자기 나이를 퍼센트로 하면은 거의 시기가 맞아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답을 도출할 수 있었죠. 그래도 실제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그동안에 학문에서는 크게 현대과학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뭐 피떡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붙이는데 어혈이라고 하는 게 제가 혈전, 어혈 이렇게 표현해서 현대과학은 대부분 그 혈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혈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거. 그럼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깊이 이 신천 생리학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 이제 먼저 강의한 것부터 정리합시다. 우리 인체 생명체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 그랬죠. 그러면 각자 그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기가 원하는 영양분이 전부 달라요. 맞죠? 그러면 혈액 속에는 현대 학자들이 검사를 해봐도 피 속에는 100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이게 한 덩어리가 되면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세포들이 그 작은 생명체들이 자기가 필요한 그 영양분을 골라 먹기 위해서는 1000가지가 됐든 2000가지가 됐든 그 영양분은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만이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 먹을 수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영양분이 미립자 상태로 떠돈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미 생명이 산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보면 여러 생명체들이 사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놈이 뭐를 먹고 사는지는 내가 몰라. 하지만 살아있다고 하는 건 먹이가 있으니까 살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가 사막에서 생명체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살아있어. 그러면 먹을 게 없어도 그게 살을까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뭔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생명체에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0가지가 됐든 2000가지가 됐든 그 영양분을 필요로 하면은 그 영양분의 성질은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따로 끊어져 있어야만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 세포들이 골라 먹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이거를 영양분을 짧게 따로따로 끊어지게 하는 역할을 뭐냐냐? 췌장세포의 배설물인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탕이 겨울에 추울 때는 따글따글하게 있죠. 여름에는 겉표면이 녹아버리면 어때요? 이제 사탕 맛이 신맛, 떫은 맛, 고소한 맛 여러 맛이 있는데 사탕 피복이 녹아가지고 다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돼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맛있는 거 아유 나는 시큼한 맛이 좋던데 시큼한 거 골라 먹을 수가 없지. 한 덩어리를 붙어버리면.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떡을 떨어지려고 하면 그 표막을 약간 응고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인슐린이라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비닐을 이렇게 코팅하듯이 입혀놓은 게 인슐린이 인이 그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응고된 물질 역시도 성분이라고 하면 지방 단백질에 버금갑니다.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이 하는 역할은 뭐냐? 모든 식물들은 사람이나 동물, 곤충 먹으라고 자기가 태어나서 살까요? 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사람 먹으라고 동물 먹으라고 사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살라고 나왔지. 근데 상대는 그놈을 먹어야 또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름을 정하지 않을 적에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독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분학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탄인산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시를 보면 시구, 떨구, 쓰고, 아래고 이걸 중산 탄인산이다. 근데 우리 인간도 식물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먹이가 없이는. 또 식물은
그 미생물에 배설물이 없으면, 효소가 없으면 또 식물이 살 수 없고, 그 미생물을 죽이면 효소가 배출이 아니면 나무가 죽고, 나무가 죽어버리면 동물이 죽어요. 이게 서로가 이제 먹이사슬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체 역시도 그게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 몸에서 생명들이 이거를 골고루 다 먹게 하려고 하면 따로따로 끊어져야 되는데, 병이 통계의학으로 접근하면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하고 피부 검사를 해보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혈액이 걸쭉해. 맞죠? 근데 어떤 사람, 우리는 걸쭉한 걸 고지혈증이라고 그러고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걸 어혈이라고 그래요. 사탕으로 말하면 사탕 피복에 서로 달라붙지 말라고 얇은 막을 씌워놨잖아요. 요걸 벗겨가지고 다 달라붙어 있는 걸 어혈이라고 그러고 밀도가 높은 걸 고지혈증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피복을 뭐가 녹이냐? 왜 한 덩어리가 됐느냐? 당뇨병은 어때요? 혈액이 연물처럼 걸쭉한 게 당뇨병이란 말. 그럼 어때요? 말초 모세관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피가 흐름으로 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베끼는 게 뭐냐? 중산탄인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면 시구, 떫고, 쓰고, 아래고 이걸 중산탄인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양분으로 먹어치우는 장기가 간이고, 이거 먹어치우는 게 피를 맑게 정화하는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탄인산을 먹어치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탄인산이 못 먹어치운 만큼 혈액 속에 어떨까요?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산 탄인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킨다는 거예요. 영양분의 피복을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 그 녹이는 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우유나 두유, 주성분이 뭘까요? 지방 단백질이죠. 거기다가 신과일, 떫은 과일, 식초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고되죠. 이 응고된 게 혈전이고 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탄인산을 먹어치우지 못하면 그 탄인산이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위해서 표복을 녹여버리면 영양분이 한 덩어리로 뭉친 게, 이걸 현대의학 학자들이 얘기하면 피떡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혈관에서 이 피떡이 붙었다. 어떤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에요?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죠. 쉽게 표현하면 피떡이 붙었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 긁어낸다고, 거기 확장시킨다고 간 기능이 치료되는 효능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죠. 우리가 혈액 속에 피 검사를 해보면 1000가지, 2000가지가 돼도 질량으로 따지면 90% 이상이 지방 단백질인데, 지방 단백질은 항상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된다. 그 응고된 게 바로 혈전이고 어혈이고 피떡이다. 그래 1000가지든 2000가지든 각 영양분들이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 끊어져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한 덩어리로 뭉치는 거는 영양분의 피복이 벗겨진 게 원인인데, 그 피복을 벗겨서 한 덩어리가 뭉치게 한 거는 중산 탄인산이 원인 물질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현대 학자들은 건강을 잃은 사람한테 성분학이죠. 통계학이란 말이에요. 성분학으로 접근하면 어혈이 많이 생긴 사람 피 검사를 하면 탄인산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죽음에 임박하지 않은 사람은 안 잡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탄인산이 없는데 어떻게 간 기능이 떨어졌냐? 성분 검사 해봐라. 탄인산 없지 않느냐? 내가 보면 아이고 저런 곰, 저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의술을 해야? 이게 화학 반응의 이치예요. 무슨 소리냐? 제가 방금 설명할 때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맛으로 보면 시구, 떫고, 쓰고, 아린 게 중산 탄인산이다 했고, 그러면 신과일을, 그 탄인산을 우유에 넣기 전에는 성분 검사를 하면 뭐예요? 탄인산이죠? 그럼 우유에다 넣어서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상태에서 거기다 검사하면 탄인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화학 반응 이치로 풀어야 돼요. 간이 먹어치우는 성분을 방금 뭐라고 설명했죠? 시구, 떫고, 쓰고, 아리고 중산 탄인산이다 그랬죠. 이 탄인산은 이게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칼슘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철분이 만들어집니다. 탄인산, 같은 탄인산인데도.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강의 테이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여름에 감나무 밑에 가서 감나무가 녹색일 때 이파리를 씹어봐라. 어때요? 떨죠? 감나무 이파리가요. 떫을 때 성분 검사하면 뭘까요? 탄인산이에요. 근데 그 감나무를 말려서 발효를 시키든가 아니면 가을에 단풍이 든 후에 마른 다음에 다시 검사하면 뭘로 잡힐까요? 철분으로 잡혀요. 그럼 철분은 어디서 봤을까요? 똑같은 감나무 이파리인데 이게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산의 강도에 따라서 물질이 바뀌는 원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철분이 또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탄인산과 철분과 또 탄인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요. 이 멜라닌 색소는 왜 만들어지느냐? 이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 제 눈으로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산의 숲을 탁 둘러보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여름에요. 녹색이죠? 녹색이요.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녹색을 제일 많이 띄고 있죠. 그러면 녹색을 다 띄고 있다가 하면 그게 우연히 했을까요? 꼭 필요하니까 녹색소를 만들었을까요? 식물들이? 꼭 필요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우주에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모든 생명체한테 엄청난 일부 도움도 주지만 많은 피해를 입혀요. 그러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녹색이 멜라닌 색소가 가장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햇빛이 우리 몸속을 침투하면 그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하면은 속에 있는 게 안에까지 침투를 못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멜라닌 색소를 우산 쓰듯이 밖으로 밀어내요. 근데 이 멜라닌 색소는 칼슘과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탄인산 수치가 높아지면 자꾸 밀도가 올라가서 칼슘 수치가 높아지면 철분 수치는 어떨까요? 같이 따라서 높아지겠죠. 그러면 햇빛이 들어올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정상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피부가 이렇게 까매지는 거예요. 식물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 녹색을 띠고 있는 것은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색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읽어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이 우리 몸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도 이제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우산을 써도 어떤 사람은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햇빛을 피하기도 우산을 써요. 맞죠? 똑같은 우산을 써도요. 그래서 이게 생리치를 쭉 들어가 보니까 한때 엉뚱하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프리카 사람은 흑인이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하긴 좀 이 색깔들은 또 왜 이렇게 달라질까? 이게 또 의문이 가요. 그럼 이제 또 풀어봐야죠. 의문이 가면은. 그래서 이제 풀어낸 게 어떻게 풀었냐면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대부분 어디예요? 아프리카 열대지방이죠. 열대지방의 공통점은 뭐냐? 날씨가 더우니까 의복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의복이 발달 안 되면은 난방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열대지방이라고 해도 낮에는 뜨겁지만 새벽에는 춥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복이 없는 상태에서 저녁에 그냥 자다가 아침이 되면 춥까요? 안 춥까요? 춥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체온을 올리려고 하면 빛을 가장 잘 흡수하려고 하면 어떤 색일까요? 까만색이죠? 그럼 어때요?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밀어서 녹색을 진하게 하면 검은색이 나오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생리치가 여러분 카멜레온 보면 어때요? 순간순간도 색을 바꾸죠? 우리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든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퇴화가 되고 끊임없이 사용을 하면 발달이 돼요. 맞죠? 요즘 TV 보면 맹인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요. 맞죠? 소리로서 물질을 갖다 읽어내는, 그러니까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스님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외우라고 하니까 거의 시간이 없어. 연부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다 누워서 자라고 해놓고 계속 연부를 해주니까 이튿날 다 연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뇌만 할까요? 체세포도 같이 할까요? 체세포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어떠한 생리작용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고 이 원리를 갖다가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한다는 의미가 뭘까 하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 현대의학이 약이라고 하는 용어 제일 불만이 많고 치료라고 하는 게 제일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아요? 치료라는 게 뭐냐? 병이 낫는 게 치료지, 맞죠? 여러분들 의식이 어때요?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는 병이 낫는다는 걸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치료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외형상 결과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 치료가 끝난다면은 어떤 약도 뭐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을 유지돼야, 약을 먹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끝난다면은 어떤 약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도 정상을 유지해야 그게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짧으면 5년, 길으면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치료 방법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또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까요? 그것도 머리 수제들이요. 그러면 나는 제 3자인 입장에서 바라봐요. 나는 대학도 안 나오고 그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명색이 의과대학에 가려고 하면 머리 수제들이 가고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연구하고 의사가 되는데 왜 학문이 저렇게밖에 갈 수가 없었을까?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분석을 해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라. 의술의 첫 방향을 잘못 잡았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잘못 잡았느냐? 현대의학은 제가 어떻게 평가해요?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인체를 진단하면서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으로 접근해서 도출할 수 있는 생각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분학과 해부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인체의 체세포 숫자가 120조 마리라고 하면 바닷가의 모래 숫자만큼 맞죠? 그러면 바닷가의 모래 하나하나마다 성분이 다르고 크기가 다 다른데 그 양력을 다 파헤쳐 놨어요. 바닷가의 모래를 120조 개를 한 마리 한 개 하나를 성분 분석 크기를 다 조작해서 수치를 나열해놨다. 그거 새로운 거 하나 찾을 때마다 노벨상 주고 박사학위 줬다.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 공부해놓은 게 하도 내용이 많아갖고 30년을 공부해도 못 다 외워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그러잖아요.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 한 100명, 의학박사 한 100명, 그 사람들 공부 다 해봐서 고혈압장 고쳐보시오, 당뇨 고쳐보시오.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쳐요. 이거 뭔가 문제가 크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요. 그 속에는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지 진단 시각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게요. 그러면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라는 게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생리치 화학 반응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요 시간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참 신천 생리학에 들어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도저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어떻게 나 한번 만나보자고 초청하면서 한 사람 좀 봐달라고 하고 초청 비용을 3천만 원을 드릴까요? 진단만 하자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주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가면 어디 먼저 빼고 말어. 이 말밖에 없어요. 이 설명 400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다야. 어디 먼저 빼고 어디에 나중에 먹고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안 나서면 어떨까요?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못 앉아있어. 근데 몇 년 했냐? 30년을 이 짓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제가 우리 인체 체세포는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몸에는 세포 숫자가 나무 종류만큼 다양한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각 장기, 기관 조직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그렇죠? 기관 조직이 큰 거는 체세포 개체수가 많은 거, 국가로 말하면 인구가 많은 거고, 기관 조직이 작은 거는 체세포 개체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정상을 100이라고 따지면 돼요. 그럼 100이라고 따졌을 때 혈관이 50%가 막히면 50%의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없거나 수면세포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혈관이 70%가 막혀서 70%의 세포가 죽고 수면세포가 됐던 죽었던 30%만 남았다. 그러면 이 3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가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어때요? 그러면 이것이 위만 있고 간만 있고 신장만 있어서 신부정기적인 치료가 되겠느냐 아니면 인체 모든 조직이 다 있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단 안 되는 거라는 건 뭐가 안 되냐? 생명이 없는 것. 우리 인체에 생명이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뼈. 그래서 내가 그걸 산호로 비유해 주죠. 산호는 거기에 딱딱한 물질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벌도 벌집은 생명이 아니에요. 벌이 생명체지 맞죠? 뼈는 벌집으로 말하면 뼈는 벌집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골세포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기형적으로 틀어진 건 안 되는데 골다공 정도는 되고 약간 마모된 정도는 치료가 요거는 거기까지가 한계점이고 나머지 조직들은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환경만 조성해주면 지 스스로 100가지 세포 분열을 하는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전생 수없는 전생부터 이미 축적돼서 모든 사람이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라. 그 영양분은 어디서 가공한다? 장 쪽의 유산균. 맞죠? 유산균이 그 영양분을 1000가지든 2000가지든 가공을 하는데 그놈을 장에서 흡수를 해놨는데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녹아버리면 어떨까요? 피가 안 만들어지겠죠. 또 혈관이 막혀버리면 영양 공급이 안 돼.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노인이 자식은 안 놓고 노일만 살다 하나 둘 죽으면 어때요? 끝이죠. 그러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려고 하면 혈관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핏기를 열어줘서 치료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안 해봤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니까 파킨슨은 완전 불치요. 자폐증도 완전히 불치요. 천식도 완전히 불치요. 근데 내 강의 28년 전에 들어보면 천식 하나만 잠깐 고쳐달라고 하면 10명 하면 9명 나는 병. 근데 왜 못 고쳐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양이가 됐든 한이가 됐든 기존에 있는 치료 방법이 과연 세포가 분열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능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는다고 혈관이 뚫릴까요? 신장과 간이 회복돼서 어혈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효능이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혈전을 녹이는 기능은 있어도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투석이나 이식하라고 하고 간경화나 간암이 오면 부분절제나 절제정체나 하지 그거를 그대로 놓고 재생시키는 학문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정의란 뭐냐?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재생복원이고, 이러한 치료 효능이 나타나야 한 번 치료가 되면은 5년, 10년, 20년 재발을 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네, 한 10분 쉬었다 다시 들어올게요.